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도 투자받을 수 있을까? 많은 기업인들과 사업가분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그리고 책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업의 분석과 그리고 IPO 그리고 투자에 대한 트렌드 이 세 가지 큰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운 파트너스의 이재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먼저 댓글로 이 투자는 사실 익숙하거든요. 기업 투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댓글로 미리 질문 남겨주시는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지식 나눔 통해서 이 쇼미더 지식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준비하신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기시는 동안 인사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의 이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의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살짝 긴장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오늘 또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거 하나만큼 반드시 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원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산업과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과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성장성이 있고 사업에 있어서 매력도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갖추면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쇼미더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산업에 대한 분석 모델, 메소드 방법에 대한 건데요. 먼저 네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시장의 성장세, 그다음 경쟁에 대한 원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 수익에 대한 변동 추세, 규제 및 기술 동향입니다. 이게 스타트업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이 상장기업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시장 성장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산업의 구조는 흔히 말하는 우리 밸류체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방과 후방을 얘기를 합니다. 전방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소비자에 가까운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방은 소비자와 좀 먼 시장. 그래서 생산과 제조, 연구개발 관점에서 봤었을 때를 우리가 후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판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가까운 유통 판매 시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장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봤을 때 전방과 후방을 나눴을 때 전방 시장은 자동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후방 시장은 결국 뭐냐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는 철강입니다. 철강.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판매가 는다는 것은 철강 수요도 증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냐면은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철강 수요가 줄어들고 가장 많이 원재료가 들어가는 원가가 어떤 부분이냐면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럼 배터리 원가의 어떤 부분의 배터리 원재료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철강 산업은 오히려 성장세가 꺾일 수가 있고 오히려 배터리 산업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성장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수요 변동이나 이 공급 측면에서에 대한 이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고객 니즈의 세분화인데 결국은 이 고객 니즈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도 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 데이터를 가지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고객 니즈를 세분화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알고리즘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 하나의 이 부분에서 성장세로 OTT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세가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입니다. 결국은 이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가, 이거는 예를 들면 항공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축된 산업이 항공 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 항공산업이 다시 돌아서게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익성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쟁 등을 포함해서 이 역학 환경이 어떤 요인이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업재에 있어서는 이 경쟁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 경쟁 관계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냐라는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만 전략을 취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거다. 가격을 낮출 것이다. 물량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또 M&A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마켓시어인데요. 이 마켓시어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탑다운 어프로치, 산업을 분석을 했을 때 마켓시어 분석이나 흔히 말하는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말해서 시장 매력도를 분석합니다. 결국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일리 가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TSMC죠. 이 업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 회사들이 만약에 우리가 캐퍼시티, 흔히 말하는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아마도 그 미래에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이미 전방에서 캐퍼시티 쪽에,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 예측을 더 전문성 있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수요냐? 그게 반도체라든지 IT 기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캐퍼시티, 흔히 말하는 캐파를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켓시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신규 업체,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게 되면요, 이제 먹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합니다. 후발주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테슬라가 먼저 이 전기차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자동차 OEM 업체들이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들이 같이 진입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뛰어들어야겠다. 그 말이죠. 스타트업들이든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일단은 큰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결국 큰 시장에서 경쟁이 점차적으로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겠죠. 그럼 우리에서 차별성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및 기술입니다. 이 규제 쪽 관련된 거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첫 번째는 환경에 따른 부분이고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친환경 이슈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규제라고 해서 2018년에 이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 굉장히 그 정보 처리 데이터 수집에 비용을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높아졌냐면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이 정보 쪽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에 들어갔었을 때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산업을 분석할 때 이 시장에 뛰어들 건지 말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숙한 기업의 이름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우리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인데요. 위에 이제 행 부분을 보시면은 이 소비재와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B2C 서비스, 그다음에 산업재 B2B 서비스, 테크 파이낸스로 좀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들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소비재 쪽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밸류 체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인데, 결국은 내가 이 포지션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소비재 역할을 할 것이냐, 뭐 화장품을 들었었을 때 나는 유통을 하겠다, 아니면 난 제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냐. 근데 소비자 업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어디냐면은 뒷단입니다. 아까 말한 전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소비자의 정보를 가장 빨리 많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단에 제조단에 들어가면은 정보 취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매 쪽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유통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그 직판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채널 다변화를 두는 거죠. 채널을 하나만 들었을 때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만 뒀을 때 이슈가 뭐냐? 코로나나 감염병 이슈가 됐었을 때 그 부분으로 해서 완전히 매출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 다변화를 두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또 브랜드인데 이거는 지금 제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베이입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침투율이라는 이게 있는데 그 전기차로 예를 들게요. 우리 내연기관차 안에 우리는 기존에는 휘발유 경유 차량을 썼었어요.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사용을 하겠지만. 근데 그 시장 안에서 전기차 시장이 침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존 시장이 죽는다는 거죠. 침투함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 배달 시장도 비슷한 거고요. OTT 시장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OTT 시장이 들어감으로써 죽어가고 있죠.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커머스도 비슷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침투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하는 리텐션 지표라고 합니다. 유지가 얼마나 되고 그 안에서 계속 MAU, 얼마나 활동자 수, 그리고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이 정상력 지표인 리텐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재구매에서 수요 공급 트렌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전방과 후방에 있어서 기업들이 공급을 얼마나 늘릴지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수요가 얼마나 따라줄지,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이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파를 더 늘릴지 말지는 가동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테크 쪽 관련되는 예를 들면 블록체인들이 아무래도 그 파이낸스 쪽에서는 핀테크라든지 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산업 분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밸류 드라이버라고 해서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의 볼륨은요. 판매량을 뜻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한 이 성장에 있어서 전체 판매량, ASP는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우리가 PQ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Q단에서는 볼륨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P는 P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가 늘어나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면 볼륨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캐퍼시티를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캐펙스를 투자해야 돼. 캐펙스라는 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서 아마 성장을 할 것이다.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따라서 캐파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유효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캐퍼를 늘린다는 것은 전방이 늘리는 거는 후방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 원래는 이 회사가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떠한 혁신을 일어나고 하니까 자동화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받쳐줘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원래는 10개 생산할 수 있는 거 20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나겠죠. Q단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게 시그마, 흔히 말하는 썸이 되는 거, 합해지는 거고, 가격 ASP는 이렇게 결국은 가동률이 변화되고 하다 보면은 단위당 원재료비, 한 개당 원재료비가 감소가 됩니다. 결국은 공정혁신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서 이 원가가 줄어들고, 이 스프레드라고 했는데, 공정혁신에서 우리가 원가는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GDP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이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서 우리가 매입하는 원가는 낮아진다는 상태인데 판매 가격은 올라간 상태예요. 그 차이를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진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산업 성장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GDP, 소득, 정부 정책, 물가, 이 대기업 투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이 산업의 전체적인 밸류 드라이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컴퍼니 측면입니다. 이 컴퍼니 측면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앞에서는 전체적인 합산을 썸 개념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 다운 해가지고 기업별로 이제 하나씩 쪼개지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기업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물량을 늘리는 각 기업마다
이 경영 전략 자체가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해외 진출을 해서 다변화를 시켜야지 이런 것들이 물량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은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이 통할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SP라는 것은 내가 흔히 말한 마켓 시어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성장이 증가했을 때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배력이 강화되고 우리 애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저가 제품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가지고 고부가 제품으로 해가지고 ASP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늘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드렸고 판관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단에서는 이제 판매 관리비가 이제 계정 과목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이 물류단을 자동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인당 생산성이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판관비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 성장이나 수익성이 제고가 될 수 있다. 매출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는 이 밸류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이게 내용이 전했는데 밸류업 전략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를 말씀드렸고 이제 회사가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밸류업 측면에서 중요한 건데 그건 뒷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채 관리,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캐펙스 투자는 흔히 말하는 투자 쪽은 캐펙스 투자 그럼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자산에 대해서 유유 자산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흔히 말하는 회전율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밸류업 전략에서 재무지표상에 ROE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기자본 이익인데요. 이익률인데요.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눴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제 계산을 칭합니다. 자, 이거를 세분화 시킬 수가 있어요. 밑에 식을 보시면은 순이익 이 매출액을 나누고 또 매출액을 총자산을 나누고 총자산을 자기자본을 나눕니다. 이 하나하나마다 좀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뜻은 순이익을 매출액이 나왔다는 것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얼마냐, 마진이 얼마나 남냐, 이 흔히 말하는 순이익률인 거고 두 번째 거는 매출액 대비 총자산,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일으켰냐, 매출액이. 그럼 자산이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산이 잘 활용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매출로 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낮아질수록 자산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높아질수록 좋은 거겠죠. 세 번째는요. 자기자본 총자산에 대비 자기자본인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다인자본 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ROE를 높이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적절한 타인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업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부채 잘 안 쓰겠죠. 부채로 오히려 쓰지 않고 에쿼티를 자금 조달하겠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한테 에쿼티 투자를 받겠죠. 자기 자본을. 근데 확실한 투자가 있고 어느 정도에 내가 이거는 거의 내가 왔을 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대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내는 이자는 고정된 이자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분 투자자들한테 배당이라든지 그걸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ROE를 높였을 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ROE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차익경이 항상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사업 분석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에쿼티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잘 믹스를 해야 된다. 정말 다 부채만 쓰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쓰셨던 단어 중에 철저한 분석 이야기도 해주셨고 다양한 분석의 방법들도 조금 알려주셨고 지표들도 좀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언더백과 스타트업 기업 우리 경영자 또는 리더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미리 준비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미리 준비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조금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 난 투자에 아직 계획은 없어. 아직 투자받을 계획은 없고 아직 기업을 오픈할 생각은 아직 없지만 경영자 관점에서 이건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가 내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추후에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회사는 결국은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 분석 관점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결국은 산업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하면은 이 산업이 일단 커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산업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있어서 금리라든지 변했을 때 이 산업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면 PEST라고 해서 패스트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 분석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경쟁회사라든지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회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수학 분석이 정성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은 통계적인 부분인데 기술 통계라는 분석이 있을 거고요. 흔히 말한 평균이라든지 뭐 표준 편차 분산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통계, 기술 통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계절성이 있었는지 우리가 현재까지 봤을 때 이때는 어떻게 실적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나서 또 뭘 분석하냐면은 상관관계랑 회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관계성이 있는지와 변수, 어떤 변수로 인해서 독립 변수의 어떤 그 흔히 말한 금리나 어떤 환율이 변해서 우리의 실적이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회귀 분석을 또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은 좀 경영자가 좀 가지고 갈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그럼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IPO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IPO나 이제 M&A 쪽 관련된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또 IPO를 목표로 두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IPO를 가기 위해서는 이 오랜 기간의 시간이 걸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00억 정도 이상 되는 회사 있잖아요. 그리고 한 3년 연속 한 20% 정도 성장한 회사들이 IPO로 가는 데 있어서 체질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단순히 실적만 만들어 놔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행정 서류 준비부터 회계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 이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한 우리 대리인 역할, 우리를 좀 도와주는 회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사, 주관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IPO를 준비를 하겠다. 이사회 결의를 해요. 그러면 빠르면은 한 2년 전, 늦어도 한 1년 전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IPO를 이제 시작하겠다. 딱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주관사 계약하면서 실사라는 걸 합니다. 실사라는 것은 이 회사가 IPO에 갈 수 있는 회사인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사전에 예비적으로 거래소에 가기 전부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 보완을 하겠죠. 그 역할을 누가 도와주냐? 바로 증권사가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기간이 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 뭐하냐? 우리 회사는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술력이 좋아요. 그럼 우리 기술평가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중간에 주관사와 계약을 맺고 실사를 가는 과정에 기술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딱 평가 보고서를 받고 6개월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돼요. 청구서라는 것은 한국거래소에다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출 못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돈만 날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술평가 안 받아요. 그러면 얘는 드러내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럼 한 2개월 정도 심사를 하고요. 거기서 청구서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하면 투자자들한테 IR을 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기관 투자자 수혜 취득 공모를 한 다음에 상장 지청 및 매매 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개 꼭지예요. 하나는 예비심사 통과하는 거.
두 번째는 공모가액 잘 받는 거, 회사 가치 잘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제일 뭐 공모가액 관련된 거 얘기는 이건 조금 더 긴 얘기니까 그 일단은 상장 전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취할게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회사가 IPO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 전략으로 취할 것인지 아까 말한 기술 특례를 얘기했죠. 평가를. 일반 기업이 있고 벤처 기업이 있어요. 스타트업 중에 벤처 기업 인증받은 회사들도 꽤 있죠. 근데 일반 기업보다 벤처 기업에 대한 완화된 요건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테슬라 상장이라는 것들로 통해서 완화된 걸로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그 외형 요건보다 실적에 대한 성과 요건을 일반 기업은 예를 들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20억 이상 직전 연도 지금 24년이니까 23년도로 20억 이상만 일반 기업은 되면 되고 벤처 기업은 대신 50% 감면돼 10억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외형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시장성은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기술 성장 기업은 흔히 말한 기술 평가 이런 얘기를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아서 등급 통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사에서 뭐 성장 추천해주는 성장선 추천 상장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고 합병 우리가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근데 공모 자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부채 비율도 낮아요. 근데 상장은 하고 싶어. 그러면 IPO를 안 가고 스펙으로 합병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이 IPO까지 가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 거치고 가자라는 게 바로 코넥스입니다. 코넥스는 회사 매출이 한 5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매출이 되면 코넥스 시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넥스 시장의 단점은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이 유통시장이긴 하지만 주권상장 법인으로 인정을 받는 흔히 말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자금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성장을 하면서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 더 외형 확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존에서 일반 비상장 기업 중에서 비상장 기업에서 세컨더리 자금 다 받을 수 있지만 코넥스 전용 펀드들이 있거든요. 주목적 펀드들, 코넥스만 투자하는 펀드들한테도 투자 기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넥스를 통해서 코스닥으로 가는 이전 상장 그리고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해서 코스닥에 가는 데에서 심사를 완화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코넥스에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가 순이익이 없냐 있냐에 따라서 미시전 실현에 따라서 바이오냐 비바이오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트랙을 정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순이익이 나고 있다. 그럼 수익성이 나고 있다라면은 나는 일반 상장 스펙 합병으로 가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성숙기 산업들이 그렇습니다.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근데 GDP 회사의 성장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냥 GDP 성장률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캐시플로우는 나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펙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 중에 바이오 업종이 있고 비바이오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이오는 기술 기반과 그다음에 사업 모델, 테슬라 요건, 이익 미실현 상장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은 흔히 말하는 바이오테크,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들 중요한 거는 원천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 받는 기술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흔히 말하는 임상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어떤 질환별. 그리고 3상까지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상장할 때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보면은 테슬라 요건 사업 모델 관련된 부분, 의료기기 쪽. 흔히 말하는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 결국은 상용화에 우리 그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의료 쪽 관련돼서 많이 좀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상용화가 돼야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은 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R&D 역량, IT 역량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것들 보고요. 비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은 기평, 기술평가나 성장성 추천은 반도체 IT입니다. 최근에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좀 상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반도체 IT AI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크 쪽.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의 성장성과 이 AI 분야가 좀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쪽 관련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 계약이나 수주를 많이 받는 회사들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익이 안 나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충분히 좀 상장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나 시장이 없었을 때 뛰어들 수도 있고, 시장이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배력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형 요건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회사는 일반 기업, 벤처 기업, 기술 성장 기업에 이 요건에 포함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부합이 되네, 상장할 수 있는 이 요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영 성과 부분이고, 이거는 이 경영 성과 외에 우리가 정관이라든지 주식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감사 의견, 외부 감사, 지정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양도 제한에 대한 풍당 상금 감사라든지, 이 제도에 있어서 미리 IPO 가기 전에 맞춰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거치다 보니까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소액주주들한테 많이 공모 절차를 하면서 우리가 공모주 청약하고 그 제도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소액주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충족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흔히 말한 질적 요건. 아까는 외형 요건을 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질적 요건 심사, 외형 요건 심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요건 심사를 봅니다. 이 질적 요건 심사를 세 가지로 봐요. 기업의 계속성, 이 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고잉 컨디션이라는 개념인데, 영업이 계속성으로 의미할 수 있는지, 아까 앞서 제가 밸류업 전략을 하면서 산업에 대한 성장성, 사업에 대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재무 안정성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잘 회수하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잘못해서 또 회사 유동성 위기, 예전에 대우조선에 대한 매출이 손익이 되게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계속 자본 잠식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또 굉장히 크리티컬 이슈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회사가 경영에 대한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인데,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안 마련돼 있으면은 상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랑 주주총회 결의라는 것들을 잘 구비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낮으면은 또 상장하기가 힘들어요. 20% 미만이면은 챌린지를 받습니다. 거래소에서.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100%로 시작해서 오너 지분이 100%로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3% 이상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 경영과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투자자 보험, 사양 산업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카지노 산업이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사양 산업으로서 전체적인 자본 시장이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 자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이사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약을 걸어야 돼서 시장이 상장이 있었을 때 바로 팔지 못하게,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이게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속성에 대한 것들을 이 카테고리화해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얘기를 한 건데, 앞서 제가 계속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중복된 게 있고, 투명성에 대한 것들은 앞에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현황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IPO를 준비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필요할 것 같고요. 추후에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증권사들이 같이 도와줄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PO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 지분율이 33.44에서 66.66, 50% 이상, 70% 이상 되면은 최대 주주가 독단적으로 뭐든지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다 매도를 해서 하는 부분이 구주 매출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는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사회이사를 반드시 둬야 되고 사회이사 관련된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자끼리 막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뭔가 부를 이전시킨다든지 자회사에다가 내가 또 거기도 지분이 있는데 내 지분 거기에 거래를 해서 내 돈이 일로 옮겨진다라든지 상거래 세금 계산서 끊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 뭐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네, 이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IPO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지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잘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항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아, 뭘 준비해야 되고 아, 이건 좀 의뢰도 해야 되겠다, 문의도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벤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또 기업에 계신 경영자분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현재 자본시장이 좀 어떻게 벤처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된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1년 이제 최고로 유동성, 양적 완화에서 하나 제로 금리 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벤처 투자가 15조 이상, 16조 가까이 하고 나서 23년에는 약 11조 원 정도로 했을 때 11조 정도로 그래도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이후에 약 16% 가까이 증가를 했다. 그다음 벤처 펀드 결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P 모집을 해서 펀드를 계속 얼마나 많이 모아서 결국 이 자금, 대기 자금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역시 비슷한 투자랑 펀드 결성이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는 23년 벤처 펀드는 약 13조 원 정도 되고 2008년 이후에 약 18% 증가를 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운영 자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상위 3%의 대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UM이 큰 대규모 투자사들, 흔히 말한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이 VC들이 오히려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27%로 좀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이 3%에서 10% 정도 사는 사이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흔히 말하는 작은 운영자사가 아닌 작은 이 소규모 VC에는 그 줄어드는 추세가 오히려 좀 있다. 아래도 비중은 절대적인 비중은 그래도 VC는 소규모 쪽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상관관계 쪽 관련해서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벤처 투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이 벤처 투자액을 봤었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로 이 반대적이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면 금리가 인하했을 때 벤처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과의 금리를 또 같이 활용했을 때 결국은 시장 자체는 벤처 시장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받기가 쉽다. 투자를 많이 받는다.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는 코스닥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벤처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벤처기업이나 흔히 말하는 기술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나스닥의 유사 벤치마킹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벤처 투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 받을 때 앞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유형별을 봤었을 때 M&A 비중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IPO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트렌드는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메가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기후라든지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넷제로나 순환 경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 제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생산 가능성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또 AI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인당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제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이 줄어들고 계속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디지털화가 계속 트렌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한 주요 키워드가 AI나 넷제로, 스마트 홈, 스마트 컴퍼니,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이 자동화 쪽 관련된, 그런 다음에 이 로보틱스 관련된 분야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4차 산업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좌측 그래프도 ICT 제도나 ICT 서비스, 이 전기 장비 쪽, 이쪽 관련된 이 테크 기업들 투자들이 계속해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꾸준한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들이 또 하나가 바이오 쪽입니다. 고령화 시대 쪽 관련된 부분이 아까 인구 오너스 시대 말씀드렸죠. 이 고령화 트렌드가 계속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공급 제약이니까 하나 같이 알아둘 게 바로 소부장입니다. 국산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국산화 얘기를 많이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 공급 제약이라는 것은 결국 자국 내에서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의 산업에 진입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정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핵심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쪽에 좀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본을 국내외에 좀 진입을 시키려고 해서 현재 해서 좀 투자 활성화를 조금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성이 됐고, 그다음 지역 펀드 쪽에서 지역 내에 로컬 분야를 조금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지역으로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태 펀드들도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과기부 등의 8개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투자 활성화에서 비수도권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기회 확대를 위해서 1조 원 이상 신규 공모를 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에 5,800억 규모를 조성했고, 그다음 신규 출자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상생협력기금이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CVC 제도가 생기면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출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또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저는 M&A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CVC 제도 자체는 대기업과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전략적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기술이나 이런 사업을, 그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M&A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기회도 발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민간 벤처 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벤처 모펀드 관련해서 세제 지원 혜택들이 나오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들, 최근에 소득공제 혜택들이 개인 투자 조합에 있지만 이 벤처 모펀드, 자펀드 형태 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법제와 세제 지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M&A에서 좀 많이 쓰는 중에 SPC 제도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피 투자자들을 하는 부분들이랑 비슷한 전략인데, 이 벤처 시장에서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의 SPC 법인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보증을 마련해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까지 좀 다양하게 조금 투자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크게는 이제 기업의 전체적인 시장과 분석 측면에서 하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IPO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투자의 어떤 트렌드,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많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면서 진짜 모니터링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업을 어떤 공개하거나 뭐 M&A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없이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제 주변에도 이제 기술력을 실제로 인정받아서 갑자기 기업을 공개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관점에서 오늘 좀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도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꿀팁이 많이 나오네요. 뭐 투자를 받기 전에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석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유유 네. 유유 표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과 기반으로 해서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영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하면은 또 성장의 기회로 또 변화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풍파를 잘 견뎌내면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제일 회원님 맞습니다. 이 몇 번 더 보셔야 또 이걸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지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